특히나 또 논란됐던 발언들 중에서 2030 세대를 또 극우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른바 2019년의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그 평가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법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해결되었습니다만은 2030 세대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예. 같고 또 2030의 그 세대에 계신 마음이 한 번에 풀리겠습니까? 예. 2030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2030의 길을 이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포획하고 있다라고. 어떤 분들은 20, 30대가 왜 극우화 안 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20, 30대 남성이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극우화돼 있는 부분 용인할 수가 없죠. 2030 남성들이 이고은 변호사님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에 포획돼 있다라는 표현과 2030 남성이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다고 본다. 그것 때문에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에 포획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지금 조 전 대표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2030 세대 일부 남성들이 극우화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언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예견을 하면서도 발언한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조 전 대표가 받고 있고 또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이러한 범죄 사실을 보면 자녀의 입시비리거든요. 네, 맞아요. 시작점에 있어서 특히 2030 세대가 느낄 수 있는 시작점부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녀 입시비리와 같은 것인데 그런 혐의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러한 조 전 대표가 2030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이 이야기를 듣는 2030 세대의 남성들이 이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들까지 포용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구단일 변호사님, 이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왜 본인은 아무 얘기하지 않죠? 왜 사과를 하지 않죠? 자신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주장 당당하면 재심해보란 얘기 많은데도 재심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재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그 출소 사면된다 했을 때는 조국혁신당에서 재심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국 대표가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신 없다는 거죠. 그 사건이 다시 현재의 사건으로 옴과 동시에 조국은 유죄가 맞았네라는 게 재확인되거든요. 정치생명이 2번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 재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뭉개고 넘어가니까 그 불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입시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는 좌우랑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자꾸 그거를 뭐 극우라고 그러니까 딱지를 붙여가지고 갈라치기하고 진영 논리로 치환하려고 그러는 건데 안쓰럽죠 그거는. 근데 있을 수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게 극우가 뭡니까? 조국 대표에게 극우가 뭔가요? 제가 찾아봤는데 극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공식적으로 분류한 분류가 60가지가 넘어요.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극우의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우파에 대해서 좀 정도가 지나친 것 같네. 그럼 극우인가요? 보통 뭐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내셔널리즘 뭐 이런 거랑 결합되지 않는 극우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30이 그거랑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국민의힘을 그대로 지지한다? 그런 등식도 성립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거는 전형적인 프레임으로 나 공격하는 건 극우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또 한 번에 그냥 국민 상대로 공격하는 것인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해명 못 하겠으면 자신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 비판하는 사람은 극우야 이러는데 저건 전형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중대격으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강성 지지층은 규합해야 된다. 그러면은 갈라치기에서 확실하게 챙기는 지지층 가지고서 세력을 이제 유지를 해야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형적인 정치 행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을 아무것도 이제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또 명백한 한계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처한 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 이른바 노동조합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상법 이거 아주 진보적 의제들이에요. 아주 논쟁적인 것들인데 이걸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통과시켰고 이제 상법도 통과될 거고 검찰 해체될 거고 조국 전 대표가 내세울 수 있는 진보적 의제가 대단히 마땅치가 않아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조국 원장이 볼 때 민주당이 아주 강성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어쨌든 진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2030을 극우화라고 얘기하고 저건 잘못된 발언이에요. 네. 저건 2030은 극우화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야 되는 건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행동을 자꾸만 이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제가 유추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들을 민주당 의원들조차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의 최초의 또 정치인의 그 사면을 통해서 지금 복귀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충분히 이거 받아들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나오자마자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언제 뭐 다음에 출마하겠다 또 20, 30대를 향해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좀 동의가 안 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 저를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갈 길 가겠다. 조 전 대표. 그래도 너무 무리수하지 마세요. 라는 민주당.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 지켜보죠.